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 양쪽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조을원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에서 조금 좀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좀 서울역의 묻지마 폭행. 네. 분위기를 조금 이제 바꿔야 할 텐데, 아니 일단 그렇게 묻지마 잡았는데, 이 범인을 잡았는데 진짜 일면식도 없는 묻지마 폭행인 경우와 이 앞에 분 말씀 들어보면은 계획 범죄, 나는 그 사람을 모르지만 그 사람은 나를 알아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거 아닌가라는 의심도 된다 그러시거든요. 그 두 가지 경우가 처벌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일단 계획 범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양형 기준에서 더 높죠. 계획 그 범죄면. 처음부터 저 사람을 어떻게든 해야 할 목적을 가지고 CCTV 없는 쪽으로 유인을 하건 끌고 가건 해서 폭행을 했다면 그 계획성 자체 때문에 죄명은 동일할지 몰라도 형량이 좀 더 높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빨리 좀 잡아서 이미 뭐 CCTV에서 특정도 했다니까. 이거는 진짜 경찰 하기 나름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사실은 경찰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말고 직접적으로 좀 들어봐야겠다 싶어서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계속 전화를 돌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전화를 돌린 곳은 이게 이제 철도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그 대전 지방 철도 경찰이죠. 예, 그쪽으로 계속 전화를 돌리고 있는데 안 받으세요. 그래서 입장을 직접 못 들었어요. 그 입장을 좀 듣고 계시다면은 담당자분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입장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 좀 받아주세요. 자, 그나저나 오늘 재판정에서 우리가 다룰 이슈는 사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평화의 소녀상 얘기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소녀상 하면 뭐 다 떠오르시죠. 우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 어르신들을 기리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좀 확립해보자 해서 만들어진 것. 우리나라 곳곳은 물론이고 이제는 세계 각지에도 곳곳에 이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지고 있는데 강원도 태백에 세워진 소녀상을 놓고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누가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작년 9월에 태백에서 이제 태백 소녀상 추진위원회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이제 장윤실 작가 부부에게 평화의 소녀상 제작을 의뢰를 했습니다. 장윤실 작가. 네. 예. 그래서 올해 2월에 이거를 완성을 했는데 이게 밖에 공개가 되지 못하고 그 넝마에 둘둘 말려서 이제 길가에 방치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도 궁금해했고 네. 또 기자들이 무슨 일인지 이거를 확인을 해보니까 네. 이 평화의 소녀상을 맨 처음에 만든 그 김은성, 김석연 작가 부부가 이 태백 평화상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서 이거를 이제 완성은 했지만 외부에 공개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자, 지금 사진을 저희가 유튜브에 띄웠습니다. 레인보우의 오른쪽 상단 화면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시는 것 기준으로 왼쪽이 장영실 작가가 이번에 태백에 설치하려고 만든 작품이고요. 오른쪽이 원래 작가, 그 김은성, 김석영 부부 작가입니다. 그 부부 작가가 만든 원래 있던 소녀상입니다. 장영실 작가가 이걸 내놓자 김 작가 부부가 아니 저거 우리 거랑 너무 똑같다. 저작권 침해 아니냐 해서 지금 그 담요에 씌어 있는 그림도 있나요? 예, 넝마에 씌워져 있는 그림은 없습니까? 예, 지금 씌워 놓은 채 개봉을 못 하고 있는, 공개를 못 하고 있는 상태. 공개를 하면 그 자체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일단 이 문제가 완결될 때까지는 사실 쉽게 말해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일단 이게 참 애매해요. 자세히 저 그림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약간 다르긴 달라요. 표정도 조금 다르고 치마 모양도 조금 다르고 또 어깨에 있는 새는 원래 이제 평화의 소녀상 같은 경우에는 비둘기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일단 태백 그 장영실 작가 작품. 소녀상 거기에 있는 새는 일단 태백 쪽 광산을 상징하는 카나리아니까 좀 다르죠 언뜻. 비둘기하고 카나리하고 다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저작권 침해 문제가 논란이 될 때는 네. 완전히 똑같은 경우는 없어요. 완전히 똑같으면 무조건 침해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달라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질적 유사성. 예. 누가 봐도 이건 동일한 정도의 수준이 된다라고 판단하면 그게
뭐 드라마 표절이건 우리가 뭐 소설 표절이건 시 표절이건 지금 저 조각상 표절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서 헷갈려 하는 정도면 그러니까 표절이다 봐도 돼요. 일단은 지금 저작권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 머리는 단발, 뒤꿈치를 든 맨발, 네. 어깨엔 새, 또 비니자 옆에 놓여 있다. 이런 디자인 측면이 전부 다 이제 저작권으로 등록이 돼 있단 말이죠. 그대로잖아요. 그걸 의미를 따지면 카나리아건 비둘기건 뭐 참새건 다 똑같은 거예요. 의자에 앉아 있는 자세도 같고. 일단 여기에 새가 얹어 있는 모습 자체를 이제 어찌 보면 그 저작권의 한 부분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예. 일단 뭐 이건 개개인별로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사실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엄밀하게 법적 잣대를 들이대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이 들어요. 부분은 나눠지지가 않았어요. 두 네, 변호사님이 맞습니다. 어떻게 해도 이거는 찬반 논란을 벌일 수가 없을 만큼 법적으로 너무 명확합니다. 주 변호사님도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그리고 이번에만 문제가 됐던 게 아니라 기존에는 뭐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소녀상을 만들 때도 예. 그런 김성은 작가 측에서 저작권 침해다라는 주장을 했었고 김은성 작가. 그에 따라서 일부 좀 디자인을 변경을 해서 예를 들면 뭐 단발머리를 뭐 댕기머리로 변형을 한다거나 뭐 저고리 방향을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변경을 해서 이제 대중에게 공개를 했었거든요. 예. 저작권 침해를 피하기 위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그런 식으로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두 그렇게 추측을 변호사님 해보고 모두 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건 맞다. 이거는 분명하다. 법적으로 어떻게 따져볼 방법이 없다 그러셨는데 이제 다들 안타까워하는 건 뭐냐면 지금 청취자 전우진 님도 뭐 채팅 올리셨습니다만 이게 뭐 돈을 벌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이니 이런 경우까지 저작권을 걸면서 넝마에다가 이 작품을 씌워놓는 건 소녀상을 씌워놓는 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근데 거죠.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 개인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가 너무 미흡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익 목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네. 아니 뭐 돈 벌려고 한 것도 아닌데 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창작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니에요. 내가 고뇌를 해서 어떤 창작물을 내 것을 만들어냈는데 네. 누군가가 공익 목적이라고 똑같이 유사하게 만들어 사용한다? 그게 기분이 좋을까요? 아. 그러니까 물론 이 공익 목적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변형하면 예.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 벌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이걸 저작권 문제로 너무 다루는 건 좀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개인의 창작물을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예, 좀 예. 고민해 보실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한 분이 질문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작가님들은 전혀 이 작품에 대한 어떤 값을 받지 않고 다 무료로 만드시는 그건 아니고요. 지자체든 어디든 의뢰를 하면 예, 뭐 적당한 제작비를 받으면서 작품을 만드시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재판정에 못 올렸습니다. 못 올렸고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구하라법.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에 20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고 구하라 씨의 재산을 상속받아간 이 사건. 구하라 씨의 친오빠가 인터뷰를 나왔었습니다. 저 인터뷰 나와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갔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 동생이 어렵게 벌어서 만들어 놓은 돈을 엄마에게 줄 수 있느냐? 안 된다. 법안까지 올렸습니다만 결국 법안은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일이 전북에서 벌어졌다고요, 백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거의 유사해요. 지난해 1월에 수도권의 한 소방서에서 일하던 A 씨가 네.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기가 PTSD를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에 정부가 순직으로 인정을 해줬고요. 네. 유족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 소방관 A 씨 여성입니다. 친모 역시 유족급여를 받게 되는데 문제는 구하라 씨 사건하고 좀 비슷합니다. 지금 이 아버지 측에서 주장하는 건 이 네. 친모가 32년 전에 이혼한 뒤에 아이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 이혼하고 이제 헤어진 다음에는 아이를 전혀 돌보지 전혀 않았다는 돌보지 거예요. 않았다. 그 당시 이제 이혼할 당시에 이번에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니 소방관의 나이가 2살이었습니다. 여기 언니도 한 명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이 남편이 이 아이 둘을 다 혼자 키웠는데 이번에 이제 유족급여는 상속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상속권자들이 상속 비율에 따라서 받아갈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친모가 유족급여에다가 퇴직금 일부를 합쳐서 한 8천만 원을 이제 받아가고
또 거기다가 매달 유족연금으로 91만 원씩 받게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거 전북판 구하라 사건 아니냐 그렇게 논란이 된 된 겁니다. 거군요. 네. 32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고인의 유족 급여 네. 얼마라고요? 매달 91만 원. 그리고 8천만 원도 받았고 8천만 원의 퇴직금. 퇴직금까지 가져가게 된 이 상황. 고 구하러 씨 상황과 유사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논란이 된 건데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자 이 소방관의 아버지 측에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2살 때 이혼을 하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망자를 기준으로 2살 때 이제 이혼을 하고, 그 후로 거의 30몇 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이렇게 상속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게 되자, 예. 그러면 이때까지 나 혼자 아이를 키운 그 과거 양육비를 아버지 측에서 청구를 했습니다. 신모한테. 네. 그럼 난 여태까지 키웠으니 그럼 양육비 그동안 쌓인 거 다 내놔라. 네. 그래서 매달 50만 원씩 해서 그 A씨 기준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그리고 또 언니도 있거든요, A씨가. 그 언니도 그 당시에 5살이었으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 해서 그 언니 기준으로는 8,600만 원, 그리고 A씨 기준으로 해서는 1억 350만 원, 그러니까 총 거의 2억 원 상당의 더 많은 과거 돈이네요. 양육비를 청구를 했죠. 자, 구하라 씨 사건보다 조금 더 복잡하네요. 고사안보다. 백 변호사님. 네. 어떻게 법은 지금 작동하고 있고 어떻게 네. 돼야 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번 이 소위 말하는 전북판 구하라 씨 사건이라고 하는 이것도 네. 지금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한 거잖아요. 예. 이게 상속 결격이었으면 이런 소송을 했을까요? 이건 고육지책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게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거나 전혀 돌보지 않은 사람에게 상속인의 자격을 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과거 양육비 청소 이건 사실 지금 변론기일 몇 번에 조정기일까지인데 잘 안 돼요. 안 돼요. 쉽지 않은 소송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까 구하라 씨 오빠가 얘기했던 것도 그렇고 네. 상속 결격의 사유가 너무 좁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속을 해줄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때 말이 좀 상속 어려워서 결격이고요. 그러니까 친모가 지금 사라졌던 친모가 살해하려고 한 것만 아니면 무조건 줘야 되는 거예요. 친모란 그러니까 이유로만. 안 돼요. 상해를 가해 살해하거나 예. 살해했을 때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유언을 했다면 그 유언에 관련 걸 위조하거나 뭐 이런 몇 가지 그 상속 결격 사유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극단적으로 자기 자녀를 성폭행했다. 그래도 상속 결격이 아니에요. 성폭행을 했어도 없어요 그런 거는. 네. 친부라는 이유로 상속을 해줘야 그리고 돼요. 이게 몇십 년 동안 없어졌다 와. 갑자기 뿅 나타나가지고 예. 나 상속인인데라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 결격을 조금 넓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 변호사님? 이런 불편한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심정적으로는 정말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상속법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 법에 있어서 중요한 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이때까지 이루어졌던 것이고 또 이게 상속법 자체가 민법에 있는데 그 상속법을 좀 건들다 보면 민법 전반적인 체계를 고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상속이라는 게 특히 이번 구하라법 관련해서는 예. 뭐 잘한 사람에게는 더 주고 예. 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자라는 어떤 그런 취지도 담겨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상속이라는 게 잘한 사람한테는 더 주고 잘못한 사람한테는 주지 말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상속이라는 게 재산만 상속이 되는 게 아니라 네. 빚도 상속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게 된다면은 과연 그럼 못한 사람에게는 뭐 빚을 그러니까 잘한 사람에게는 빚을 면제해 줄 상감해줘야 것이냐 되는 것이냐. 그런 문제까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상속과 이 죄와 벌의 문제는 좀 구별을 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거 예를 들어서 그 빚도 상속이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상속 포기하면 되잖아요. 사실 그거는 그 불이익은 충분히 벗어날 방법이 있어요. 잘한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나라가 소위 말해서 좀 잘한 사람, 효도도 많이 하고 부양 의무도 잘하고 한 사람한테는 그냥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기여분이라는 것도 인정을 해주니까 그렇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이제 보통 이 법을 가지고 문제 삼는 분들의 가장 큰 논거가 이거예요. 야, 그거 너무 불명확하잖아. 그러니까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테 그 현저히 게을리한 게 뭐야? 어느 정도 게을리해야 돼? 그죠? 10년 안 봤으면 돼? 그럼 5년 안 봤으면 그렇죠. 20년은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번 국회에서도
통과를 못 시키고 지금 이제 다국회로 공을 넘긴 거나 마찬가지 그렇죠. 상황인데 예. 근데 우리 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형사법은 진짜 엄격하게 돼 있어야 돼요. 예, 예.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이런 처벌을 받는다가 다 엄격하죠. 정확하게 죄형법정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민사는 좀 달라요. 아, 우리 이혼 사유 중에 혼인을 계속하기로는 중대한 사유. 이게 뭐예요? 그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어디까지를 포괄 볼 규정은 것이냐. 다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예, 예. 판례를 통해서 해석해 나가는 게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결론은 안 날 거예요. 20대 국회에서도 결국 결론을 못 내고 21대로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하라법 얘기가 나올 때 구하라 씨 같은 케이스가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전국에서 또 한 번 비슷한 일이 벌어졌으니 이번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법을 바꿔야 한다면 법을 바꾸는 혹은 보완해야 한다면 보완하는 그 지점들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문자 저희들 댓글 들어오는 거는요. 구하라법 반드시 필요하다는 쪽이 압도적으로 들어오고 있네요.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자, 오늘 두 가지 뜨거운 사안에 대해서 법적인 쟁점들은 뭔지 두 분과 얘기 나눠봤어요. 두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우런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